존재 숲에 있습니다. 말라름의 세계. 말라름에는 독특하게도 상징파 시인들 중에 특히 해겔을 연구한 거 유명한데, 그죠? 잘 안 알려져 있죠, 그죠? 특히 그의 작품 곳곳에서 해겔의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부재, 죽음, 사유, 밤, 이런 것들. 그래서 순수 무, 순수 존재, 이 대립을 통하여 드러나는 인간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돼. 초기에 보들레르적 우울과 도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제 20세, 30세부터는 자기만의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의 부재에 대하여 정말 깊은 사유를 했던 그런 시인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시인이 보여지고 있는 존재의 부재를 사유하겠죠, 그죠? 그것은 언어의 내밀성의 특징이거든요. 시인은 언어 전체와의 관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언어와 관계하는 게 시인이에요. 60년대 중반에 에로디아드, 70년대 중반에 목신의 오후,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앙리 마티스와 같은 화가, 그 다음에 드뷔시와 같은 음악가에 의하여 오페라로 작곡되기도 하고, 또 작품이 예술가의 어떤 그림을 통하여 사파와 함께 출간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죽기 전에 썼던, 출간했던 작품이 있어요. 거의 죽기 1년 전에 출간되어 나왔는데 1897년도 완전 아인슈타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제목이야, 여러분. 주사위 던지기는 결코 우연을 폐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게 최고의 양자 물리학자들을 향하여 했던 말인데,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던 자가 양자 물리학에 대하여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역설 중에 역설이죠. 특히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그 불확정성의 원, 양자역학을 향하여 미시세계 역시도 확률이 아니라 계산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뿐이지 확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은 계산될 수 있다. 사실은 그죠? 모든 이 세계의 현상들은 우연성이 지배. 그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건 인간이에요. 그게 과학이요. 철학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오늘날에 이건 양자 물리학 나오면서 다 무너졌죠, 그죠? 그런데 철학에서는 오늘날 특히 꽁땡 메이야수가 우연성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어.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현하고 있는
메이야수 같은 철학자는 모든 것은 다 우연. 필연은 인간이 해석한 거고 만들어낸 거고 인과를 통하여 계산한 거죠. 그죠? 그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양자 물리학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는 실수 중에 실수죠. 그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말라르메가 말년에 죽기 1년 전에 출간했던 주사위 던지기는 결코 우연을 폐지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말라르메가 30년 동안, 그죠? 30년 동안 간직하고 사후에 출간되었던 이지티르라고 하는, 그것도 주제가 죽음이죠. 그죠? 그것과 더불어서 주사위 던지기는 우연을 폐지하지 않는다. 거의 함께 뒤집어서 읽어도 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문학에서 인간의 죽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문학가와 철학자들이 다 다뤘어요. 다양한 죽음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재밌죠? 그죠? 이런 강의는 참 재미있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특히 철학자가 풀어내는 문학세계, 이건 또 다른 거야. 어떻게 보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특히 정말 전투적이잖아,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에서 키릴로프와 같은 인물들에게는 신과 대항하여 신의 주권을 인간의 주권으로 돌리기 위하여 무신론적 죽음을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릴케와 하이데거적 죽음도 있어. 헤겔도 죽음을 이야기했어. 삶에 죽음은 이미 들어있다라는 그 의식, 선구적 결단을 통해 오히려 삶의 그러한 생명력이, 진정한 삶의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 그 바깥이 이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단을 통한 극복의 형태를 띠는데, 언제나 삶은 죽음과 함께 포함되어 있고,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릴케와 하이데거적 죽음이죠. 니체는 독특한 방식으로 죽음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나 다른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제때에 죽어라, 자기 극복의 인간 자라투스트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라투스트라적 자기 극복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과연 인간이 그 죽음의 때, 제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하여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어찌되었건 그 죽음의 주권은 그리스도교의 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삶이 망가지는 걸 싫어해서, 니체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초인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는? 자라투스트라 초반에 나오죠.
정신이 몸보다 먼저 죽는다 그러잖아. 그죠? 독특한 니체의 방식들인데, 어찌되었건 말라름에도 이집트르와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는 결코 우연을 폐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에서 죽음을 이야기해. 에로디아드라든지 목신의 오후도 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문학가는 없어요. 그것은 인문학의 주제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죽음은 무한과 연결되어 있어. 불랑소적으로 보면은 죽음은 영원한 바깥이에요.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스토예프스키가 키릴로프를 통하여 그 무신론 신에 대한 어떤 주권을 인간에게로 돌리면서 그 죽음의 주인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죽는 순간 주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신과의 경쟁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의도 없고,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삶이 아니라고 하면 죽음은 나가 비인칭이 돼버려. 무한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신의 주권과 경쟁하고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죽기 전에 나와 죽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산 자를 위한 거야. 철저히 산 자를 위한 거예요. 죽은 자는 그 장례식장에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가지만은 죽은 자는 그거를 몰라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족적을 기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미 죽어버린 그 무한의 영역으로 가버린 영원한 바깥의 영역으로 가버린 그 죽은 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계 맺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인칭이 사라져버리는. 사실은 신화 예술에서 이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술 작품의 특징과 관계되어 있어요. 작품은 언제나 무한에다가 한계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마지막임을 임시적으로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완결되지 않은 거지만은 무한의 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완결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 그죠? 작품 자체의 특징과도 관계되는 거야.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말하려면은 이 죽음을 상당히 해결적으로 풀어낸 것. 의식과 죽음, 죽음과 사유를 대비시켜서 죽는 자가 그 의식 속에 현존하는 정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죽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가구들이
들어차 있는 깜깜한 밤에 텅 빈 방이, 거기서 이지티르는 독극물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죽음의 주체는 이지트르가 아니라 밤이에요. 자정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밤의 고동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결국 송가를 통하여 이지티르는 그 죽음을 의식 안에 현존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주인이 이지티르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식하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에 현존하는 부재의 극단, 그런 죽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정신 속에 현존하는 죽음의 순간. 어떻게 보면 자정의 시간과 밤의 깜깜한 정적, 부재를 나타내고 무의 시간을 나타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리고. 여러분, 자정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요, 하루가 끝나기 직전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결코 현재가 될 수가 없어. 자정이라는 말이 끝나는 순간, 하루는 어제가 되고 또 다른 하루는 어떻게 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지점이죠. 그것은 밤의 정점인 거예요. 밤의 정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결에게서도 깜깜한 밤은 역사의 장면인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의 무르익음은 밤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나 시절의 어떤 그 세계의 밤도 이런 것들을 시사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말라르면은 해결로부터 받아들여요. 아, 이런 사유는 거죠. 그러나 해결적 죽음과는 또 다릅니다. 해결은 죽음을 언제나 삶의 능동성 안에서 봤어. 정신의 운동 안에서. 그래서 해결은 낭만주의자. 노발리스는 죽음을 철학적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죽음의 저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죽음과 삶의 역동성, 화해에 이르는 종합이 있는, 결국 죽음의 부정성은 뭐예요? 삶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말라름의에게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부정성의 힘, 그게 죽음이에요. 말라름의에게서도. 그러나 삶과 존재의 이 부정성의 힘이 극단으로까지 나아갈 때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되나? 결국 정신과 함께 의식되면서 무로 사라져버린 그 죽음의 상징,
이게 가히 문학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달라져. 이러한 이지트르의 죽음은 주사위 던지기는 결코 우연을 폐지하지 않으리라 해서는 약간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 이 이지트르는 자살하지 않아. 거기에서 죽음은 삶을 견뎌내는 힘으로서 부정성의 힘이. 그러니까 죽음을 통제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 죽음을 시간의 지배에 맡기는 거예요. 우연의 지배에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는 우연을 폐지하지 않아. 이 우연은 시간의 지나감이에요. 시간의 지나감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죽음이지만 시간의 지나감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필연으로 만들려고 해도 결국 시간을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죽음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고전 15장.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 사망아, 이 사망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바울에게는 또한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과 맞닿아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했죠. 그죠? 정말 재밌죠, 여러분. 그런데 말라름의 역시도 이건 못지않게 시간의 되어감, 시간의 지나감, 그건 우연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시간의 지나감은 뭐예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 노쇠한다라. 그러니까 죽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죽음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영웅적 죽음을 죽는다든지 어떤 희생의 죽음을 죽는다든지 마치 죽음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게끔 죽음으로써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결국 살아있는 자에게는 증명이 되지만 그 죽는 그 자신에게는 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바깥으로 무한의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그죠? 자기 자신을 죽음을 제어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 그 이후와 죽기 이전의 시간과는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가 생각했던 그 죽음에 대한 관념은 죽은 이후의 상황과는 결코 연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주제죠. 그죠? 그래서 숭고한 죽음, 그건 산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결백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용기 있는 죽음. 우리는 비겁한 죽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 온갖 수식어를 붙여서, 수사를 붙여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건 역시 해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라름의 역시도 이 죽음을 끝까지 사유했던 것은 시를 쓰는 그 시쓰기를 통하여 만난 그 절망은 무에 대한 절망이에요. 또한 마음의 공허, 죽음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에로디아드라든지 목신의 오후라든지 작품들을 쓰다가 자연적 이지트로와 거기에서 나타난 청년의 죽음 생각했겠죠. 그죠? 그것은 곧 시쓰기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결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도가 릴케도 하이데거와 연결해서 이미 다루었죠. 그죠? 그것은 하이데거 단편 강좌 목록에 가면은 하이데거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예도가 넣어놨는데, 따로 릴케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라름의 어떤 이러한 죽음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전체와 관계하는 시인들, 문인들은 뭐예요? 언제나 존재를 박탈당한 자들. 이들은 비현실성과 관계하는 자들. 언어 전체의 비현실성 안에서 은유의 공식인 A는 B다라고 하는 그 공식의 신비를 사유하는 자들. 그 사유는 죽음의 극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고통이요, 위대함. 말라름의 역시도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가 말년에 했던 그 우연의 놀이, 주사위 던지기는 결코 우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의연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의 되어감, 그것을 통하여 노쇠해지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 노쇠함에 자신의 죽음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죽음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 존재의 용기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우연성에 되어가면, 시간에 되어가면 그 존재를 내맡길 수 있다. 죽음을 내맡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존재의 용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말라름에는 그 죽음을
결국은 시간의 되어감, 그것을 우연성이라고 해요. 어떤 주사위 놀이도 그 자연적으로 되어가는 시간의 되어감, 그 되어감과 더불어 인간의 육체와 정신 역시도 노쇠해지고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거기에 죽음을 내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름답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지테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건 역시도 블랑쇼가 문학의 공간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되어감 역시 어떻게 보면 우연성의 시간에 죽음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 노쇠함과 더불어 삶 역시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어느 순간 죽음의 순간과 일치하는 시간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말라름에는 주사위 던지기 그 작품에서 우연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성에 죽음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연성에 신성한 지점을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죽음은 신성한가? 그것은 지금의 나가 결코 사유할 수 없는, 이지티르에서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죽어가는 그 청년의 송가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우연성의 지점에 신성을 부여한다라고. 영원의 바깥으로 이 무한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온 우주의 생명체에 다시 나를 버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무한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이 우주적 생명체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말라르메가 말하려고 했던 말년에 출간했던 위대한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역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죽음과의 관계성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관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자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로 꼭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